안녕하세요. 해외 사건 스토리텔러 한나입니다. 그동안 사건을 조사하며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범죄자들을 소개했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의 범인은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인물입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사건 시작합니다. 2005년 8월 미국 뉴욕주 오논다가 카운티의 응급전화로 남편이 부부싸움 후 방에 들어가서 24시간째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인기척이 들리지 않으니 확인을 해달라는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신고자는 37세의 스테이시 캐스터였습니다. 스테이시의 남편은 데이빗으로 두 사람은 결혼한 지 2년 된 재혼 커플이었고 이전에 결혼해서 각각 아이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잠긴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 침대에 엎드려 쓰러져 있던 데이빗을 발견합니다.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그는 속옷만 입은 채 침대에 가로로 엎드려 있었고 침대 옆 스탠드에는 주스병과 2개의 잔이 발견되었는데요. 잔 중에 한 개에는 녹색 액체가 반쯤 담겨져 있었습니다. 침대 주변에는 그가 구토한 흔적들이 있었고 침대 아래쪽에서 부동액병도 발견되었습니다. 스테이시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으로 그가 우울해했고 주말에 자신과 부부싸움을 크게 한 후에 술병을 들고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방문 밖에서는 그가 자고 있는 소리를 들었기에 먼저 출근을 했는데 그가 출근하지 않아서 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인기척이 들리지 않아 신고한 것이었다 말합니다. 데이빗은 에어컨 설치를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스테이시도 그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에 부부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처음에 현장에서 발견된 부동액병과 스테이시의 진술로 그가 부동액을 마시는 방법으로 스스로를 해친 것이라 생각하지만 현장을 조사하다 보니 이상한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우선 침대 아래에서 사냥을 할 때 쓰이는 도구가 발견되었습니다. 더 쉬운 도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에 시간이 길고 힘든 부동액을 이용한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처음부터 스스로 벌인 일이 아니라고 의심했지만 기소를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부동액이 들어있던 잔에서는 데이빗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고 스테이시의 지문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시도 함께 살고 있던 집이기 때문에 스테이시의 지문이 묻어있는 것은 이상한 점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부동액이 들어있던 용기가 데이빗의 구토물들이 여기저기 튀어있는 침대 밑에 떨어져 있었는데요. 구토한 흔적 위에 놓여있던 부동액병 표면에는 구토물이 묻어있지 않았었지요. 이는 데이빗이 구토한 후 부동액병이 놓여져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의심스러운 증거가 주방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칠면조 요리를 할 때 쓰는 터키베이스터라는 주방 도구였습니다. 터키베이스터는 커다란 스포이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스포이드의 내부에는 부동액이 있었고 끝부분 쪽에 데이빗의 타액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는 데이빗이 스스로 부동액을 마셨다고 가정하면 침대 옆에 부동액을 따라 놓은 컵에 있는 것을 마신 것이 아니라 스포이드를 이용하여 먹었다는 것인데요. 스포이드 윗부분에는 데이빗의 지문이 없었던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의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터키베이스터를 이용한 것이 데이빗이라면 굳이 사용 후 지문까지 닦은 후에 주방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것도 너무나 의심스러운 정황이었습니다. 경찰은 누군가가 데이빗에게 부동액을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하여 몸이 약해지게 한 후 마지막에는 터키베이스터를 이용하여 부동액을 입으로 억지로 주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했고 제일 의심가는 용의자는 스테이시였습니다. 스테이시가 남편을 갑자기 잃은 미망인이라면 묘지에서 충분한 애도를 표현할 것이라고 생각한 경찰은 묘지 주변의 감시 카메라를 살펴봅니다. 하지만 스테이시는 남편의 무덤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스테이시의 첫 남편, 마이클의 무덤이 데이빗의 무덤 바로 옆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테이시는 1988년 마이클 월리스와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애슐리와 브리라는 두 딸을 낳았는데요. 스테이시는 구급차를 파견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마이클은 기계공으로 일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근무 시간이 달라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없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부부의 사이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1999년 연말 마이클이 자주 아팠었고 계속 기침을 하고 부어 있었습니다. 심해지는 증세에 마이클의 원가족들은 병원에 가보기를 권했지만 그는 병원은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2000년 초, 당시 12살이었던 큰딸 애슐리와 집에 둘이 있던 도중 마이클이 사망했습니다. 스테이시는 둘째를 데리고 밖에 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는 그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마이클의 여동생은 아직 30대 후반인 마이클의 심장마비를 인정할 수 없어 부검을 원했지만 부인인 스테이시는 심장마비라는 의사의 판단을 믿는다며 부검을 원치 않았습니다. 마이클의 사망은 그렇게 처리되었습니다. 2000년 미망인이 된 스테이시는 첫 남편 사별 후 5년 만에 재혼 2년째인 두 번째 남편도 잃게 된 것이었지요. 첫 남편이 이른 나이에 심장마비로 사망했지만 부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스테이시의 집 전화를 도청합니다. 그리고 부검 없이 자연사로 매장되었던 첫 남편 마이클의 시신을 부검합니다. 마이클의 신체 조직에서는 부동액의 흔적이 나왔습니다. 마이클의 죽음의 원인은 심장마비가 아니라 부동액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스테파니를 인터뷰하는데요. 신문 중에 스테파니는 말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협탁에 있던 두 개의 잔 중 어떤 잔에 크랜베리 주스를 따라주었는지를 묻는 단순한 질문이었는데 스테이시는 내가 부동액을 따라줬을 때, 아니 크랜베리 주스를 따라줬을 때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액을 잘못 발음했지요. 엔티프리즈라고 하여 지가 들어가야 하는데 지가 빠진 엔티프리라고 발음하였습니다. 터키 베이스터의 사진과 첫 남편의 유해를 부검한 결과 등 경찰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느낀 스테이시는 인터뷰 중단을 요청하며 변호사 없이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한편 경찰은 딸인 애슐리에게 애슐리의 친부 마이클이 새아빠와 마찬가지로 부동액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 이야기합니다. 당시 대학생활 때문에 애슐리는 다른 지역에서 있어서 경찰을 만난 후 엄마랑 통화하는데요. 스테이시의 전화는 도청 중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애슐리와 스테이시가 전화통화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스테이시는 애슐리에게 경찰이 뭐라고 말했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집에서 술 마시며 얘기하자 했지요. 애슐리는 엄마가 건네준 술맛이 이상하다고 느꼈고 마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엄마는 또 술을 권합니다. 이번에도 술맛이 이상하다고 느낀 애슐리는 다음 날 의식이 없는 채 동생 브리에게 발견됩니다. 브리의 다급한 요청으로 9일 신고한 스테이시는 딸이 응급실에 실려가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딸이 스스로 자신을 해치려 시도한 것이라며 프린트 안 된 종이를 보여줍니다. 다행히 애슐리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15분만 늦었어도 애슐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스테이시가 건네준 종이에는 애슐리의 자백과 마지막 인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 종이의 내용을 토대로 깨어난 애슐리와 이야기를 하는데요. 애슐리는 자신이 그 내용을 작성한 적이 없으며 자신은 엄마가 만들어준 맛없는 술을 마신 기억이 마지막이라 이야기합니다. 경찰은 모녀의 통화를 들었기 때문에 애슐리의 주장을 믿었습니다. 스테이시가 건네준 종이의 내용은 애슐리가 자신의 친부와 새아빠 모두에게 부동액을 준 것은 자신이라며 엄마인 스테이시에게 사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스테이시는 애슐리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메모를 작성한 것이라고 하지만 집에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파일을 처음 작성한 시간은 애슐리가 학교에 있던 시간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처음 작성한 시간에 스테이시는 친구와 통화 중이었고 그 통화는 녹음되고 있었는데 당시 스테이시가 무언가를 타이핑하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정적으로 편지 내용에는 부동액의 철자가 엔티프리즈가 아니라 지가 없는 엔티프리라고 4번이나 잘못 표기되어 있었지요. 스테이시가 잘못 발음했던 그 발음대로였습니다. 스테이시는 두 번째 남편을 해친 혐의와 애슐리를 해치려 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 두 번째 남편 데이빗의 사후 재산 상속 관련 서류를 위조한 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데이빗은 전 재산을 스테이시에게 남긴다는 서류를 남겼는데 이는 전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사랑했던 데이빗답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스테이시는 재판 과정에서 내내 자신은 사건과 무관하다 주장합니다. 하지만 애슐리의 친부가 사망했을 당시 애슐리는 단지 12살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의 딸을 해치려고까지 하며 자신의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던 최악의 엄마 스테이시. 하지만 법정에서 스테이시를 믿는다 하며 애슐리가 범인이라 생각한다 증언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테이시의 엄마이자 애슐리의 외할머니였습니다. 자식을 어떻게든 보호하려 하는 엄마를 가졌던 스테이시는 정작 자신은 정반대의 엄마였었네요. 외손녀를 모함하면서까지 딸을 보호하려 했던 스테이시의 엄마도 그다지 정상은 아닌 것 같지만 말입니다. 결국 배심원들은 스테이시에게 유죄를 판결하고 스테이시는 51년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항소했다고 하니 정말 여러모로 대단한 여자입니다. 2016년 6월
스테이시는 형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수감 생활 중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애슐리와 브리는 스테이시와 완전히 인연을 끊고 살았다고 하네요. 스테이시는 첫 남편 마이클이 세상을 떠난 후 보험금을 수령했고, 두 번째 남편인 데이빗이 세상을 떠난 후엔 그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두 남편을 금전적인 목적 때문에 해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은 두 남편을 해치고 자신의 죄를 딸을 해치면서까지 뒤집어 씌우려 했던 악랄한 엄마, 스테이시 캐스터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사건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해외 사건 스토리텔러 한나였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